안녕하세요. 선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지금 이제 일곱 번째, 저랑 함께하는 일곱 번째 시간이죠. 오늘 이제 저는 지금 4월 21일이에요. 그래서 4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수긍하실 때쯤이면은 5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달 정도 텀이 있으니까. 사실 오늘 이제 저한테 되게 중요한 날인데요. 왜 중요한 날이냐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변호사 시험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오늘 합격을 하느냐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날이거든요. 어제 이제 변호사가 되는 후배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고요. 이제 사람들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번에 이제 발표를 듣게 되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 생각이 좀 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스쿨에서도 신우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국의 로스쿨이 2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한국에서 그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로스쿨이 25개가 있고 한동대라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동대는 이제 국내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미국 법을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바시험을 봐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로스쿨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26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끼리는. 국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 25개고, 근데 이제 거기마다 그 학교들마다 신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활동들을 하고 변호사님들이 그 예전부터 이제 뭐 신우회 모임을 와주신다든지, 뭐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뭐 밥도 많이 사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나눔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을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26개의 그런 이제 로스쿨들을 학생들을 다 이제 이렇게 같이 뭐 한 달에 한 번 모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남편을 거기서 만났는데 제가 그때 전체 로스쿨 모임의 회장이었고, 그러니까 임원을 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은 성균관대 그 신호회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저는 임원이다 보니까 다른 각 학교에 있는 로스쿨 회장들하고 이제 좀 연락을 긴밀하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다가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CC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서 만나든지 할 때 가장 큰 부작용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뭐 이 모임을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부작용 그런 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임원도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절대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이랑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됐고 만나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물론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이 굉장히 저희 남편에게 재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다들 제가 안에서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같이 공부를 하고 3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가지고 3학년 때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합격자 발표일을 같이 보내게 됐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때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자마자 실무 수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2월이었는데 선배들이 아니야. 그때 저한테 네가 어차피 변호사가 되면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조금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래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저는 시간이 되게 아까운 거예요.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하고 내가 실무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합격자 그 발표가 나와야만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이제 얻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월부터 이제 시험 보자마자 잠깐 한 며칠 쉬고 바로 일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저희 남편은 이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좀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막 일을 열심히 한두 달 정도 하다가 합격자 발표일이 딱 내일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전날부터 좀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발표일에 일을 이렇게 평소처럼 긴장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저희 그 파트너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를 고용해주신 변호사님께 여쭤봤어요. 변호사님 죄송한데 내일 발표일이다. 근데 혹시나 제가 조금 하루만 휴가를 내도 되겠냐.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휴가 내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뭐 일도 그렇고 또 신입 변호사가 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서 이렇게 휴가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날을 쉬게 됐어요. 근데 쉰다고 집에만 있으면 긴장이 풀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그냥 계속 기다려지게 되고 이게 조금 싫어서 저희 남편을 만나가지고 뭘 할까? 우리가 뭘 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둘 다 이제 같이 그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이어가지고 같은 기수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럼 우리 남산에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남편이. 되게 예쁘잖아요. 예쁜 뭔가 이렇게 나무도 있고 풍경이 예쁘기 때문에 산을 차로 가는 건 좋아하지만 걸어 올라가는 거 지금도 안 좋아해요. 그날이라고 달랐겠어요. 그래서 조금 망설였어요. 꼭 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되게 저를 설득을 잘해요. 아마 그래서 결혼한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전까지 제가 그다지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별로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어요. 뭐 나중에 하고 싶으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여가지고 근데 저희 남편이 되게 중요하거나 자기 생각에 이제 자기 가치관에 맞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잘 양보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날도 어차피 우리가 어디 앉아 있거나 하면 긴장으로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건 똑같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몸을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차림이 약간 뭐 편한 원피스긴 했지만 어쨌든 좀 편한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운동화 당연히 아니고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신고 이제 등산, 뭐 물론 남산이니까 등산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산처럼 힘들진 않지만 좀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이렇게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서 결국 이제 남산에 걸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좀 힘들게 이제 걸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팔각정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 위쪽에 남산에. 근데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발표가 돼서 변호사가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딱 시간이 됐어요. 딱 시간이 됐는데 제 핸드폰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 그 수험번호가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때 저희 때는 이름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던 때여가지고 수험번호로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 핸드폰이 돼가지고 본인 걸 본 거예요. 근데 본인 이름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본인 걸 먼저 보겠죠. 그리고 이제 제 걸 봐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제 번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럴 리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패닉이 온 거죠. 근데 그때 아니야 다시 한번 봐봐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수험번호를 정확히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제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거든요. 제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순간과 제 이름이 그 합격자 명단에 있다라고 했던 그 짧은 순간 사이에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 그 순간 내가 정말로 만약에 안 됐으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후배들 생각이 많이 나요. 특히 이제 저희 때는 저희 선배들이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거든요. 되게 긴 시간 동안 4일 동안 봐요. 중간에 하루 쉬고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나눠가지고 각자 이제 그 신호회니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각자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일과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워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발표일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지금 얼마나 떨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게 합격과 또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마음들 되게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되게 합격한 친구들한테는 좀 좋은 선배 만나서 정말로 좋은 그런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피치 못하게 부득이하게 자기 생각
처럼 이제 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잘 수험 생활을 보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 보니까 후배들을 특히 이제 저는 또 가르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로스쿨 학생들을 지금 이제 한 2, 3년 정도 보게 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입학해서 본 친구도 있고 이제 뭐 신호하게 되니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본 친구도 있고 그러면 아, 저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공부가 되어 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언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되게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 진짜 조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시험 이제 거의 마쳤을 거고 이번 학기 거의 끝나가잖아요. 5월도 끝나가니까 그래서 졸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준비하실 텐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진짜 많이 드네요. 제가 늘 정말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지금 이게 화면이 좀 가까운 이유가요.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로스쿨 학생들 강의를 하는데 그때 마이크를 좀 썼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이크 두고 왔나 봐요. 아니 아무리 찾아도 지금 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가 있으면 조금 거리를 띄워놓고 할 수가 있는데 마이크가 없으면 이게 녹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제가 궁여지책으로 이어폰 있잖아요. 핸드폰 이어폰 그걸로 지금 이렇게 녹음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까워요. 여러분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7강이고요. 직장인의 권리 의무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기존에 하면서 종종 취업 규칙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학교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회사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지 뭐 효과라든지 이게 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왜 소송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의의하고 효과하고 그 다음에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상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취업규칙이 변경되고 그러면서 이게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 혹시 기억나세요? 뉴스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출근이라든지 뭐 휴게라든지 휴가라든지 뭐 상벌 관련된 내용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규정에 관한 변경이라든지 혹은 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취업규칙은 뭐냐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근로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제가 누구를 채용할 때 각자 동일한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근로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만 조금 업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경력이 다르다거나 그럴 때 전문성이 다르다거나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당의 그 근로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업무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받고 있는 급여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저하고 제가 채용하는 어떤 변호사님이라든지 어떤 직원분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출퇴근이라든지 뭐 다양한 경우에서 그럴 때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복무 규율이나 직장 질서 그리고 근로 조건에 관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제 일단은 먼저 규칙처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나 노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해라 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취업규칙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사실은 많았어요. 정년 변경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 그리고 임금 피크제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먼저 정년 변경, 그러니까 정년 규정에 관한 것들을 좀 볼게요. 예전에는 정년이 없는 회사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다 보니까 정년을 다 두고 있네? 그럼 우리 회사도 둘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정년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신설을 하는 거죠. 혹은 예전에 정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정년이 한 70세 정도로 이제 했던 거죠. 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들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년이 70세였는데 65세 내지는 60세로 낮추는 건 어때요? 원래는 내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5년 혹은 10년 먼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 계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이 있는데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는 급여가 있고 그 위에 상여금이라고 해서 뭐 특정한 이슈가 있을 때 주는 급여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낮춘다든지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뭐 한 번씩 줬는데 이거를 뭐 두 달에 한 번 준다든지 이렇게 지급 주기를 변경할 때 약간 근로자한테 불리하다. 그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해요. 법률 용어로는. 그럴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작성했으니까 내 임의로 바꿀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나 규정들을 살펴볼 때 최저임금법 위반을 막기 위해서 지급주기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급했던 것들이 관례적으로 인정이 되어 왔는데 다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조금 뭔가 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지급주기만 변경해주면 법 위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업주가 변경을 해야겠죠. 자기가 법을 위반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총액을 줄이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근로자가 전체 받았던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근로자의 의견만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그런 구원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임금 피크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고령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세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예전 60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년 60, 65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더 많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분들 전문성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하고 다르게 또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아직 학교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아직 뭐 결혼을 안 했다거나 해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경제생활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당연히 경제생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자라는 요구는 계속 있어요.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년을 어떻게 연장할 것이냐, 정년 연장이 과연 뭐 타당한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그리고 정년 연장할 때에는 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호봉제예요. 아직도 구조가 임금 구조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연차가 올라갈수록 급여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분에 대한 그런 능숙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급여를 올리는 거는 좀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어떠한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올렸을 때 문제는 부담이 좀 많이 크고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급여가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크고 신규 채용이 안 된다라는 또 논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정년 연장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퇴직하라고 해라? 그것도 좀 안 맞는다. 그러면 정년은 연장해야 되는데 그럼 기업의 부담은 어떻게? 신규 채용은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제 이 논의가 계속되어 오다가 그럼 이렇게 하자. 정년 연장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기업의 부담이라든지 신규 채용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떤 시점, 특정 시점부터는 이제 정년이 연장될지라도 급여를 오히려 조금씩 줄여나가고 대신에 그 사람이 담당하는 일들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식으로 그게 뭐 책임이든지 실제 업무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임금 피크제거든요. 그래서 일정 연령에 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정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근데 임금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삭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A 회사의 정년이 60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60세까지 그냥 다니면 쭉 그 연봉을 받고 그냥 퇴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정년이 확 올랐어요. 65세로 오른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정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임금을 낮추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정년이 올라가니까 뭐 60세가 예전에 60세까지는 그래도 삭감되지 않은 금액을 받았다면 이제는 58세부터는 10%뭐 이 정도 계속 이제 임금이 감액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65세까지 일할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임금이 감액돼야 돼? 내지는 물론 정년이 올라간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내가 굳이 내 연봉을 그렇게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왔던 그 급여에서 생활 계획을 다 짜셨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뭐 생활비든 아이들 교육비든 본인의 어떤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플랜을 짜놨는데 갑자기 금액이 변경되면 어때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계시고 임금 피크제는 정말로 논의가 많아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전에 지금이라기보다는 그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됐던 케이스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몇 개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은행명 보이시죠? 여기에서 임금피크 희망퇴직에 관해서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요. 6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 해 1.5배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은행에서 대상을 늘리고 특별 퇴직금으로 39개월치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이상, 굉장히 많은 퇴직금액, 3년치 연봉을 더 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특별 퇴직금 3년치 연봉이 아니고 특별 퇴직금 39개월치로 이제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일에서 14일 희망퇴직을 받은 결과 600여 명이 신청했다. 그러니까 내가 정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아서 회사를 더 다니겠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을 그냥 뭐 희망퇴직할 때 돈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런 걸 지급받고 지금 나가겠다라는 선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 대상하고 퇴직금 규모가 늘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이때 이제 대상자는 임금 피크로 이미 전화했던 직원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년도 이전에 출생했던 뭐 부점장급, 그 다음에 팀장, 팀원급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퇴직금은 임금에 21에서 39개월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달 급여가 뭐 몇백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거 곱하기 21 내지는 39 얼마나 커요. 물론 계속 일하면서 이제 3년 정도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당장 지금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나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자녀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일수록 자녀 학자금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교까지야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대학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자녀가 대학 갈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만큼 되게 학자금은 중요한 그런 복리후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가게 되면 이걸 못 받으니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에서는 학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당신이 만약에 지금 나가고자 한다면 내가 이런 거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 희망퇴직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근로자분들이 원하셨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임금 피크제 적용 그냥 받지 않고 희망퇴직해서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뭐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보겠다라고 하셨던,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쁘지 않은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근데 요건 조금 달라요. 이제 이거는 임금 피크제 적용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케이스인데 이유가 있거든요.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은행이죠. 이제 금융권이니까 여기에서도 임금 피크제 시행에 대해서 이제 노조에서 일방적인 강제 적용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직원 회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확정해서 시행했다. 그러니까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금융기관에서는 여기 보시면 금융기관에서는 59에서 60세 직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예전에 정년 60이었으니까 임금 피크직으로 해서 퇴직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통상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너무 크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계별로 조금씩 임금을 줄여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갑자기 그 임금 피크제 시행하면서 급여를 50%나 삭감한다는 거는 너무 큰 많은 삭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당성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노조가 이제 반발했던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했냐면 고용노동부가 임금 피크제 시행이 임금 저하,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낮게 하는 거죠. 이런 임금 저하를 수반할 때에는 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기관에서는 일방적으로 임금 피크제 진행을 하면서 50%는 삭감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했던 거죠. 뒤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제 반대했던 이유는 그 비정규직, 그러니까 사실 비정규직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급여 수준의 저하거든요. 근로조건이 굉장히 나쁜데 이 비정규직이 최저임금을 간신히 면했는데 임금 피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50% 삭감한다고 하면 어때요? 일은 비슷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그런 그 급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임금으로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그나마도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노조는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금융기관에서는 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직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서로 오가는구나. 사용자하고 근로자 사이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취업규칙 그러면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같이 볼게요. 통설하고 판례는요, 법규범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에요. 간혹 그냥 계약이지 무슨 이게 법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규범 같은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93조 이따 볼 거예요. 취업규칙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이거 하면 좋아 약간 권고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해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규정인 거고요. 그리고 97조에서는 규범적 효력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판례 같이 볼까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했다라고 아주 명시하고 있죠. 법규범성이라고.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이거는 이따 변경할 때 같이 볼 거예요. 어쨌든 개별적인 동의가 아니고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그리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면 그 상시 10명 이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당신 하는 게 좋을걸? 이렇게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꼭 해. 그리고 안 하면 내가 당신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거야 라고 법이 의무까지 명확하게 두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이거는 내가 체결해도 되고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 아니고 법규범적 효력이 있다라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자, 넘겨볼까요? 이 근로기준법 93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취업규칙의 작성하고 신고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니까 작성해서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그리고 휴게 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보시면 정말로 상세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임금의 결정이나 계산, 지급 방법, 그리고 임금의 산정 기간이나 지급 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도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당을 주는데 가족 수당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계산이나 지급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퇴직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내용이 뒤에도 물론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상세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1호 보시면은 그 시간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종료라든지 시작이라든지 휴일, 휴게 뭐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승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까지도 명시해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수당이었고, 네 번째가 퇴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년에 관한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퇴직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하고 상여 최저임금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명시를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을 내가 회사에 이제 우리가 입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호에는 근로자의 식비라든지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요, 뭐 그 어떤 필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니터라든지 그런 부분들, 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물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현업에서 그 업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보호장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사고 발생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효율적인 업무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근로자가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특히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필요해요. 각각의 업무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관련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라든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출산 전후에 휴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특히 이제 그 출산 이후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를 해라.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여성 근로자가 많이 가지만 남성 근로자도 요즘에는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기간이라든지 뭐 요건이라든지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작성해라라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들도 작성할 수 있다면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도 넣을 수 있다면 넣고 그 다음에 업무상, 업무 외 재해 부조, 아까 말했던 그 산재 있잖아요. 산재가 발생했거나 그 업무 외적으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여기 보시면 시행일이 있잖아요. 개정일 시행일. 제가 이거 왜 넣어놨냐면 지난번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 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원래 있던 규정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시점부터 요게 적용이 돼가지고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에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굉장히 이 취업규칙 변경이라든지 작성에 관한 업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없는 거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자문이라든지 실제 컨설팅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창하고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상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정말 잘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상을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인사기록에 남아가지고 보통 이 사람이 승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 급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좌우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재도 마찬가지예요. 징계가 수위가 굉장히 많거든요. 파면, 해임, 굉장히 큰 거죠.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 권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시기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해 놓는 거고요. 그 밖에 여기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사업주가 볼 때 근데 우리 사업장은 조금 특수해. 이런 부분은 필요해. 내지는 나의 가치관은 이런데 이거에 부합하는 뭐 어떤 게 필요해 라든지 해서 뭔가 근로자들에게 이제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지켜야 될 사항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명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하고 취업 규칙에 관한 부분인데요. 당시에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옛날에 얘기했을 때요. 수업 시간에 그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들어왔는데 조금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못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법률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부당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정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많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이라든지 혹은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매뉴얼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용자는 그래서 이제 그 발생이나 예방,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를 하고 신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왜 우리 사용자의 의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든지 유급휴가 명령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 근로자에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내용이 담긴 기사여가지고 제가 잠깐 첨부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용 순위를 볼게요.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노동법 시작할 때 보통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법이 있고요. 단체 협약이 있고요. 취업규칙이 있고요. 근로계약이 있어요. 한 사람을 규율하는데 물론 여기에 노동조합이 없다라고 하면 단체 협약이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시 10인 이상 되지 않으면 취업규칙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때는 법령하고 근로계약만 이제 있는 거죠. 규율하는 게. 그런데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이 발생을 할 거고 노동조합이 있고 교섭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체 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있어요. 한 근로자 기업에서 이제 그 규율하는 게. 그럼 이 순위가 문제가 되잖아요. 순서는 법이 먼저예요, 무조건. 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체결하는 거.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사용자가 체결하는 게 단체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체 법령 다음에 이제 단체 협약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긴 했지만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볼게요, 법을. 제97조 보면 위반의 효력인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에서는 취업규칙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의 이제 그 어떤 보장을 해주는데 근로계약은 그 아래 정도만 보장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효고 이 경우 그 무효가 된 그 조건은 취업규칙 그 높은 기준으로 다시 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조법이라고 부르는 제33조에는 이 기준의 효력이 있거든요. 1항 보시면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어쨌든 그 단체 협약에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거니까 이 취업규칙이나 그 계약보다는 당연히 노동조합에 체결한 그 단체 협약에 우선한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효로 된 부분, 그러니까 근로계약에서 아예 안 썼거나 아니면은 썼지만 이 단체 협약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더 좋은 기준으로 따른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그 단체 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노동조합에서 사용자하고 단체 교섭을 하잖아요. 협의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혹은 그 사용자 단체가 따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법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어떤 근로계약이라든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 방금 봤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볼 거는요. 취업규칙의 작성하고 변경 절차예요. 그래서 그 작성이야 뭐 이렇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변경할 때 좀 중요해요. 유리한 변경이 있을 수가 있고 불리한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유리한 변경은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노동조합이 없다면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시면 유리한 거는 의견을 듣기만 해도 돼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변경할 건데 이거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유리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모두 수용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수용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불리한 계약은 달라요. 불리한 변경은요, 이 조합, 아까 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잖아요. 혹은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정도로 안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동의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사용자가 변경했더라도 그건 효력이 없다라고 봐요. 판례 같이 볼게요. 일단 법을 먼저 볼게요.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관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2항 보시면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이 1항의 의견 들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만 이게 정당하고 효력이 있는 동의인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거는 사용자가 자기가 이제 경영하는 기업이니까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사용자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작성을 한다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불리한 경우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불리한 것도 뭐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한테만 불리하면 이게 불리한 건가? 아니면은 대부분의 근로자한테 불리해야 되나? 그럼 그 대부분은 몇 명이야? 뭐 과반이야? 뭐 이렇게 굉장히 논의가 많았어요, 이것도. 그런데 정리를 한 거죠. 한 명의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리한 변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판례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불리한 변경은 뭘까? 이거 밑에 한번 보고 계시겠어요?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A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 입장에서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변경을 하려고 봤더니 어떤 근로자를 대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은 자기가 되게 유리한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막 환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약간 반대편에 있는 근로자들을 볼 때에는 이게 뭐지? 저 사람들한테 좋은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 좋은 건 없네. 오히려 우리 근로조건 나빠지네. 라고 할 때 그럴 때에는 불리한 변경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내용 같이 볼게요.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겐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 즉 불리한 변경이고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고 어떤 근로자한테 동의 안 받아도 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 전체에게 함께 획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같은 개정에 의해서 근로자 상호 간에 이익이 있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더라도 이건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정의론 이런 거 배울 때 도덕이라든지 철학적인 것들 공부할 때 많은 사람의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전부 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그럴 때 그게 타당하냐 혹은 뭐 그런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의 이득을 우리가 빼앗아 오면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그거 안 된다고 봐요. 한 명한테만 불리하면 이 사람한테만 불리하고 다른 근로자한테 전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무조건 불리한 변경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같이 한번 볼게요. 판례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급여 규정이 일단 개정이 됐어요, 과거에. 그래서 퇴직금 지급률을 좀 낮추게 된 거예요. 당시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장기 근속,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오래오래 이제 이 회사에 다녀가지고 잘 정년까지 다닌다 퇴직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좀 불리한 변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 자체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퇴직금을 기간이 길수록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그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거는 줄이면서 퇴직금 지급률은 줄이면서 대신에 월급여를 높여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월급여가 지금 당장 높아지니까 내가 한 1년 다니고 그만둘 분들에게는 급여가 높아진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인, 유리하게 변경된 거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 근속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급률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지급받을 퇴직금의 액수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불리한 거죠. 이렇게 유불리가 나눠져 있을 때가 문제였어요. 사용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사용자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근데 물론 지급률이 낮긴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받고 있는 급여가 높아졌잖아. 이게 뭐가 불리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동의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부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생활하고 이제 뭔가 좀 단기에 그 퇴직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지만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이라도 불리한 게 맞잖아. 그런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건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든요. 아까 제가 획일적으로 다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게 그 법원의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잘 기억하세요. 이거 원칙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로자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든지 간에 원칙적으로는 전체 근로자, 그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명에게만 분리해도 동의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예 분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취업규칙 적용을 아예 A그룹은 받는데 B그룹은 받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그룹에 소속된 근로자가 B그룹으로 아예 올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A그룹에 있던 그 근로자가 B그룹의 그 취업규칙 적용을 받으려면은 퇴사한 다음에 다른 루트로 다시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야만 가능한 정도로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거의 내부에서는. 그럴 때만 이제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근로자 집단에 따라서 근로 조건이 이원화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대체 어떤 근로자, 어디까지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될까? 지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만 우리가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전체 근로자를 다 대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사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받는 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전체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한 명 한 명 교섭해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뭔가 이 개인을 설득하는 건 차라리 쉬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집단을 설득하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법이 일부러 집단적인 동의를 해준 것은 아무래도 근로자가 사용자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한 지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1대1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왜 그래 김대리 이거 우리 되게 좋은 거고 좋은 취지로 하는데 회사가 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지 않겠나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용기 있게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제 혼자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지위라든지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불이익한 내용일수록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보시면 근로자 집단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로자 집단이 승진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그 위에 있는 상위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었을 때 그럴 때 다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들도 동의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실게요.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서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직급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 담당하는 업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집단이 그 불이익 변경한 시점에 적용을 받고 다른 집단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전부 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돼 있어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외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포인트는 이거죠.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미래에도 다른 근로자 집단이 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공무원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5급, 보통 이제 5급을 간부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급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간부로 시작하는 경우 하고요. 간부로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어 코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사교육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진이 가능해서 임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간부까지 승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그럴 때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이 처음부터 간부로 시작한 분들의 경우에 적용하는 그 취업규칙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도 간부가 될 수 없는 그 약간 직급의 한계랄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의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어때요? 이제 나중에 간부로 가는 그 취업규칙이 변경된다고 해서 본인이 적용을 안 받잖아요. 그럴 때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동의 주체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보통 사기업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직원이 승진해서 간부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퇴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니면 정년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언제든지 높은 성과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그 장점이 발견됐을 때는 간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능성만 있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동의 대상이 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사실관계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였냐면은 정년 규정이 개정됐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인 4급 이하 직원의 정년이요. 원래 55세였거든요. 근데 58세로 연장이 된 거예요. 조금 옛날 거라 정년이 훨씬 낮아요. 근데 관리직 직원인 3급 이상의 직원의 정년은 60세에서 58세로 단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시죠? 이게 일반직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관리직이 아닌 분들은 55세였어요. 55세인데 관리직 직원분들은 60세였어요. 그러니까 5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55세하고 60세 사이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좀 부당하다라고 아마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관리의 효율을 위해 가지고 58세, 그러니까 같은 나이로 이제 우리가 변경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관리직은 60세였잖아요. 여기서 2년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58세로, 그리고 일반직이 원래 55세였잖아요. 3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58세로 해서 정년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정년 규정을 개정할 당시에 전체 직원의 38명 중 관리직이 12명이었고요. 노동조합은 관리직 3급 4명하고 일반직 23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전체 직원 중 과반수가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3급 이상의 관리직 직원들하고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직급에 따른 차이만 있을 뿐, 이게 중요한 거죠.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들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능력이 있거나 어떤 평가를 잘 받았거나 좋은 어떤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3급 이상으로 승진할 가능성, 즉 일반직에서 관리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승진한 직원들은 이 사건 정년 규정에 따라 58세에 정년 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승진이 독이 되는 케이스 아닌가요? 왜냐면 예전에는 승진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었겠지만 정년이 5년이나 더 길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직이고 내가 관리직이 아니었으면은 그 55세에 이제 그 회사를 나와야 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면 무려 5년이나 회사를 더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큰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개정이 돼버리더니 내가 4급에서, 그러니까 일반직에서 관리직으로 올라갈 때쯤에 58세로 낮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5년이 아니라 난 3년만 있다 나가야 돼요. 나한테 불리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 올라갔을 때는 마찬가지지만 올라가지 않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동의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 개정은 상급 이상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직원 전부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잠재적으로 관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령 규정의 개정은 당시 3급 이상이었던 관리직 전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관리직은 당연하게 적용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불이익해서 개정 당시의 관리직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동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다면 이 사람이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동의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것과 달리 완전히 직군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아닌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 정말로 3급 직원들만 간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직이 될 수가 있고 4급 이하의 직원들은 어떻게 해도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럴 때에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4급 이하의 일반직 직원분들은 동의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런 것 기점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점으로 좀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의 사례였어요. 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효력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까 우리 법률 볼 때 뭐라고 했어요? 동의 없다. 그러면 불이익할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라고 봤죠.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된 이후에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됐는데 동의를 받지 않아서 효력이 없어요. 근데 그 변경되고 나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근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규칙이 그냥 쭉 시행되어 오고 있었던 경우 그러면은 이게 노동조합이 사후적 추인이나 동의를 한 거냐 그래서 동의를 받은 걸로 봐가지고 문제가 없느냐라고 본 그 물음표가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사후적인 추인이라든지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없고 효력이 없는 건 똑같다라고 본 거죠. 자 볼게요.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무효인 사정 등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없이 그냥 체결됐다는 걸 몰랐던 거죠. 모른 채 단체 협약 부칙에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죠. 근데 이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렇다기보다는 동의가 없어서 아예 무효였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무효인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을 추인, 그러니까 우리가 추후에 승인한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보면 조금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코로나 때 보통 그런 게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임을 못 하니까 정족수가 필요하고 그런데 당장 이게 급하게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미리 이제 그 연락을 해서 양해를 다 구하고 이러이러한 거 사후 추인 가능하겠냐라고 요건을 이제 확인해보고 사후 추인이 가능할 때는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 추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후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처음에 받지 않으면 무조건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법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원칙을 먼저 알고 나서 예외를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외 같이 볼게요. 이거는 판례에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이 일국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봤잖아요. 판례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 가지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정말로 극심한 경영난을 타개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처럼 혹은 예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IMF 때 정말로 경영난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회사가 진짜 도산하겠다, 이렇게 부도가 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임금을 조금 줄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근로시간을 줄인다거나 해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극심한 경영난 타개와 같은 두 번째는 뭐냐면 입사하지 않은 취업 예정자에게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우리가 취업 규칙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취업 규칙의 작성과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사용자가 작성해가지고 이제 그 규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변경했을 때에는 불이익하게 변경했을 때 우리가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급여 규정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100% 상여금 준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50%밖에 안 준다라고 변경이 됐어요. 굉장히 불이익하죠. 근데 이거를 동의를 못 받으면은 예전에 있던 분들에게는 이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안 되지만,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입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동의하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죠. 판례 한번 볼게요.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어요. 전원합의체는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법률의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대법원에서 볼 때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야기 좀 깊게 해볼까? 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이익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하게 변경을 하면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했어요. 동의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이거는 무효니까 변경된 거 효력 없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을 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신규 입사할 땐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는데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 회사에 들어간 이 신규 채용된 분한테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 예외인 거죠. 그리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입사하기 전부터 그 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분이 입사하기 전이니까 당연하게 기존에 받았던 이득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그 조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그 좀 유리했던, 그러니까 지금 변경된 것보다 더 좋았던 근로조건에 적용을 받는, 그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분들은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경했을 때, 심지어 동의 안 받은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내용이긴 하지만 신규 입사한 근로자들한테는 적용될 수 있다라고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이제 그거 다 알겠는데 그러면 집단적 동의는 대체 뭐야? 어떻게 동의를 해야만 이 동의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집단적 동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노동조합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논의를 했고 결정을 했고 이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동의서를 만들어서 첨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복수노조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여러 가지 노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노조들이 각각 과반수가 안 될 수 있고, 혹은 노조가 하나 있는데 그 노조가 과반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잘 보시면 근로자의 회의 방식이에요.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사업의 성질 등을 감안했을 때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너무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의 개최하는 게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각각의 지사에 다 흩어져 있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 근로자분들 모두 본사로 와가지고 해라? 그러면 업무가 다 마비되는데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위 부서별로 동의를 받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보시면 이때는 그 개별 사업장이나 사업 그 단위 부서별로 동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나눠서 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은 없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판례가 이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사용자가 오는 거죠. 인사팀장님이 오신다거나 뭐 대표이사가 오신다거나 그래가지고 근로자 한 사람 불러놓고 우리 이번에 좀 회사가 어려워. 그래서
상여금 좀 줄이자라든지 아니면 임금 지급률을 좀 줄여볼까? 내지는 뭐 임금 피켓을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반대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용기 있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도 있어요. 뭐냐면 회람 형식,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전체로 메일이나 서류 같은 거 돌려가지고 그냥 거기다 사인받게 하는 형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회의에 따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또 그 사인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는 근로자가 누가 동의했고 누가 동의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의 논의라든지 개별적 동의라든지 회람 형식이라든지 이건 전부 다 집단적 동의가 아니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동의하는 사람 쫙 이렇게 이름 쓰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설득하거나 심지어 압박까지 해요. 네가 이거 동의 안 하면 너 인사고과 좋게 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럴 때 당연하게 이거는 동의가 아니다.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판례 같이 한번 볼게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회의 방식은요, 반드시 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그러니까 일시에, 그러니까 같은 날 한 자리에 집합해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 지금 딱 머리에 떠오르는 그 대기업 있잖아요. 거기 근로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근로자분들이 반드시 본사에만 그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근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갑자기 한 자리에 모은다? 이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뭐 그 회사에 아무리 큰 강당이나 아무리 큰 회의실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수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찬반 의견을 집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토론하는 거죠. 사용자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것도 허용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입이나 간섭이 되는 것인가? 이걸 안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니까요. 같이 보실게요.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이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율적으로 의견 개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이렇게 헛기침을 하면서 계속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뭐 인사팀에서 뭐 이렇게 뭘 적는다거나 그럼 어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반대 의견 개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 측이 이런 건 있죠. 어쨌든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경영을 하려고 봤더니 그러면은 내용이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분들이 듣고 이게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에는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동의를 막 강요하고 뭐 무언의 압박을 준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했을 때에는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취업규칙 사실 지금 왜 변경되게 됐냐면 이러면서 이제 배경도 좀 설명해주고 지금 이제 우리 기업의 이제 이익이 원래 이 정도가 있었고 뭐 매출 이 정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그 악재 때문에 갑자기 매출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이게 순식간에 회복되기도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 해고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뭐 급여를 조금 삭감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좀 변경하려고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 정도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근로자가 들어보고 좀 맞는 말인데? 그럼 우리도 어차피 회사가 이렇게 만약에 도산하게 되면은 근로자들도 사실은 일할 곳이 없어지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들어봤더니 무슨 말이야. 전혀 사실이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어떤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자, 또 다른 판례 한번 볼게요. 공기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기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혹은 사업소 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관련 사업의 포괄 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또 퇴직금 지급률 변경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양도양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니면 또 전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필연적으로 사업소마다 다른 근로조건들이 뭐 통합된다거나 변경된다거나 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설명을 일단 하고 동의를 받아요. 요건 가능하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측이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지나쳐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명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공기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방마다 각각 다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부를 각 지방마다 개설하는 거죠. 주요 도시마다. 그럴 때는 전 직원을 당연하게 한 곳에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설명을 한다거나 회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서별 혹은 그 지방도를 돌면서 사업소별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개최해가지고 변경 사항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동의 받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럼 거기까지는 알겠어. 사용자의 지배 개입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요건 하나 더 있잖아요. 우리가 동의받지 않았지만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때가 또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였잖아요. 그게 뭔지 같이 볼게요.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해도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취업규칙의 내용하고요. 사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임금피크제가 바로 그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초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하게 이제 계속 좀 정년을 연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계속 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이분들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기업이나 어떤 신규 채용의 부담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이때는 근로조건 개선, 즉 정년은 올라가요. 일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로조건 저하 같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을 낮추게 되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과 어떻게 보면 약간 불리한 부분이 같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를 같이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 그 권리나 이익을 박탈해서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이 그 필요성이나 내용의 양면에서 볼 때 그에 의해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근로자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예요. 그럴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그러니까 예전의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안 된다, 즉 무효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에 취업규칙의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조건의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임금피크제가 시행이 됐지만 다른 복리 효성이 좀 좋아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대응.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하고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가 협의해 보려고 했는가, 얼마나 근로자들한테 성실하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그죠? 아까 규정 봤잖아요. 그것을 사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로 인정해버리면 법을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적용을 배제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 판례가 보고 있다라는 이 기준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진짜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마지막까지 같이 좋은 한 학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